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년 공부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보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100권 네 번째 시간이고, CEO와 리더십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권들의 책을 물론 요약 정리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은 이런 것이구나, 개인적 깨달음을 조금 갖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6번째, 사장으로 산다는 것, 서광원. 2005년에 나온 책인데 당시 20만 부가 팔렸는데 지금까지는 더 누적이 돼서 더 많이 팔렸을지 모르죠. 많은 판매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이 책 속의 내용이 또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지시하고 막 화내고 그리고 골프나 치고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자리는 가장 처절하고 외롭고 힘든 자리, 그런 얘기고, 기존의 리더에 관련된 리더십에 관한 책이 리더의 업적이라든가 그 리더십의 탁월함 이런 것들을 다뤘다면, 이 책은 리더의 고민, 가슴앓이, 리더의 무게감, 고충, 그런 것들을 다룬 책이죠. 그래서 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아주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 또 사장이 아니라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읽어보면 그래도 사장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도 이제 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하기도 좀 그런 자영업 같은 거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슴앓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이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다수가 출연해가지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현금 흐름이 언젠가 꽉 막히지 않을까, 또 외부에 나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충, 고민들, 물론 잘 될 때에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괴로운 시간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여튼 사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튼 사장이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건 일종의 자부심은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책 속의 문장인데,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수많은 생명을 이끌고 가야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을 이끌고 간다는 것,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사장은. 그리고 그 고용에 관련된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사실 수많은 그런 생명을 이끌고 간다고 할 수 있죠. 직원으로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내가 실수령하는 그런 월급만을 생각하겠지만, 사장의 위치, 회사의 위치에서는 그 실수령 월급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비용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또 지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고용을 창출하면서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것만큼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7번째,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에 대한 공식 전기라고 할 수 있죠. 스티브 잡스가 2004년에 아이작슨에게 전기를 한번 써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는데, 이 저자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기업의 흥망성쇠가 워낙에 심하니까 내가 지금 전기 썼다가 저 애플이 망하면 완전 소용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직 전기 쓸 시기가 아니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2009년에 잡스가 이제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잡스의 부인이 다시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기를 집필하게 됐다는 거예요. 9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저작이라서 보통의 관심이 아니고서는 사실 읽기는 어렵죠. 근데 책 속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잡스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양부모에게서 자라서 괴팍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양아버지가 상당히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합니다. 전자산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컴퓨터 천재인 그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그런 교류, 그것도 그 양아버지가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사업에 투신하기 전에 선불교라든가 힌두교, 이런 동양이나 인도 사상에 굉장히 심취를 했다는 거예요. 명상, 금욕. 그래서 스티브 잡스 예전에 방 안의 풍경을 보면 정말 그 미니멀리즘의 극단이죠, 극단.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실내 인테리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러한 경험이 뭐 서체라든가 디자인 철학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스탠포드 졸업 연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뭐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은 것 같아요. Connecting the dots, 점을 만들어서 연결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의 다 점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나에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개념인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900페이지 내용이라서 뭐 읽어보긴 쉽지 않은데, 영화도 두 편이나 나와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와 잡스, 이런 영화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왕 이런 기업가의 영화를 이제 보실 것 같으면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 비즈니스 책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고 있는 책이 그 맥도널드 창업가인 레이 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 그 책이 있어요. 많은 기업가들이 거의 경전처럼 읽는 그런 책인데, 레이 크록의 삶도 파운더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 파운더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38번째, 린인, 셰릴 샌드버그. 구글 출신이라서 구글 출신의 그 여성 벤처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셰릴 샌드버그를 주축으로 해서 구글 얼럼나이, 구글 뭐 동창생이라는 표현이 있죠. 남성들은 이제 페이팔 출신들이 또 벤처 사업가가 많아서 페이팔 마피아, 뭐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셰릴 샌드버그가 구글에 있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옮겨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일을 했죠. COO인데 일반적으로 뭐 CEO와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해요. CEO는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한다면 COO는 내부적으로 그런 CEO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페이스북을 성공시킨 그런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측면으로 유명하냐면 그 여성의 어떤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비즈니스 페미니즘, 그런 차원에서 또 유명한 분이죠. 이 책에서 왜 여성 리더가 소수일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사회적으로 차별이 많은 거, 그건 현실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사회적 차별도 있지만, 이 셰릴이 강조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여성 자체의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져라. 이 내면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혁명을 내면화하자. 그래서 많은 그 여성 리더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특징이 두 가지, 가면증후군, 왕관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증후군은 끊임없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되고, 왕관증후군은 뭐냐면 내가 업무만 제대로 하면 누군가 알아서 나를 왕관을 씌워주겠지, 알아서 승진시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자체를 지원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리더의 자질은 잘 배우는 능력이니까 모르는 일에도 진취적으로 임하라.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39번째, 나와 마주서는 용기, 로버트 스티븐 캐플런. 하버드 대학교 10년 연속 명강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반 통념, 사회적 통념과 또래 압력, 우리 동년배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에 저항하고 주변의 통념이 아니라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기량과 열정으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 오직 그것만이 행복한 삶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 이 내용이 사실
최근 그 행복론에 절대적 공감을 얻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행복은 몰입에 있다. 무엇을 몰입하느냐? 그거는 나만의 고유한 그 재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대상, 그런 것들에 이제 열정적으로 잠재력을 실현. 그러니까 몰입하는 것도 행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몰입함으로써 뭔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그것만이 행복한 삶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기량이 있는 사람은 뭘 좋아하겠어요? 글 쓰는 삶을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드는 거. 스티븐 스필버그가 밤이 오는 걸 싫어했다잖아요. 왜냐?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밤이 오니까 빨리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야. 너무 영화를 찍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행복한 삶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만의 예술가 또는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있겠죠. 그게 뭐 건축가, 작가, 음악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명명하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이건 돈이 안 돼 지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본캐, 부캐, 엔잡러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40번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이 스파이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이제 저자가 낙찰이 된 거예요. 7, 8억에 낙찰이 돼서 조언을 얻는 거죠. 이 저자는 뭐냐면 옥스퍼드 나오고 하버드 MBA 나와가지고 주변에 뭐예요? 또래의 관념들이 있으니까 빨리 성공해야지 해서 온갖 부도덕한 그런 일을 늘 반복하다가 금융비리의 공범자로 낙인도 찍히고 평판에 5점도 남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이런 점심 식사를 해서 조언을 구하게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 어떤 조언을 했냐면, 자, 첫 번째는 고객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일치시켜라. 뭐 여러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저자가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를 하나만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자기 돈까지 넣어서 그 고객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죠.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융회사들의 뭐 온갖 그런 수법들, 일종의 사기성 수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혐오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되겠죠. 2번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적 평가에 따라 인생을 살아라. 이 저자는 외부의 평가를 이루려고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그 외부의 평가에 뭐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투자사 뭐 규모나 수익성을 더 키우려면 얼마든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뭐 조세 회피처로 이전해라, 뭐 그런 조언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거에 일절. 그리고 뭐 투자에 거품이 있을 때나 뭐 실적이 뒤처질 때나 이럴 때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외부적 평가 그런 게 아니라 내면적 평가에 따라 삶을 끌고 가는 거죠. 검소한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도 알면 알수록 현인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계속 있으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탐욕과 유혹이 넘쳐나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라. 워렌 버핏도 네브라스카의 그 오마라는 시골 지역에 가서 사시잖아요. 저자도 조언을 듣고 스위스 쥐리히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부도덕한 금융비리의 공범자가 아닌 진정한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41번째, 사람을 남겨라 정동일. 직원들은 회사를 보고 들어왔다가 이제 상사를 보고 떠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요점은 이제는 과거처럼 카리스마형 리더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시대가 그렇게 변해왔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만 해도 이 가정에서도 카리스마형 가장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였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당시 이순재 씨가 뭐 대바리 아빠라고 해서 완전 그 카리스마형 가장이거든요. 온 집안을 호령하는 뭐 그런 게 주말 연속극에서 사랑이 뭐길래인가 굉장히 멋있게 묘사됐던 그런 시대였죠. 지금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막 카리스마형 가장을 추구한다. 거의 뭐 집에서 쫓겨나거나 완전 소외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가 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같이 변해가는 거니까 이제 조직에서도 뭐 카리스마형 리더 이런 거는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리더, 이러한 리더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리더상을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직원의 성장을 돕는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잘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의 성장을 돕는 리더. 두 번째가 직원을 배려하는 리더입니다. 세 번째가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리더. 그러니까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걸 이네이블러라고 해요. 이네이블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게 바람직한 리더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문장은 리더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제 리더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이런 태도가 바로 리더가 주인공으로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42번째, 슈도 필라이트. 필라이트는 나이키 창업자예요. 창업자인데 보통 자서전 하면 저도 몇 권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지루한 자서전들이 많고, 또 일부 자서전은 업적만을 뭐 자랑한다거나, 근데 이 자서전은 자기 자랑, 뭐 자기 과시 이런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자신의 그 내면을 토로하는 일기 같은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면을 적나라하게 토로했다는 것은. 그래서 큰 꿈을 품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런 청년 사업가들에게 매우 이제 적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43번째,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도널드 클리프턴. 이것도 아까 나와 마주하는 용기, 그 책의 내용과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타고난 개성에 맞게 개인의 강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행복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조직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 바로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약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 그것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유행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거는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타고난 개성에 맞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성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한데, 개인적 삶과 어떤 기업에서의 성과적 차원이긴 한데, 결국에는 동일한 그 줄기를 갖고 있는 개인의 기질에 따른, 또 강점에 따른 몰입, 그것이 또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조직에서도 큰 성과를 내는, 몇 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째, 히트 리프레시, 사티아 나델라.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출신 엔지니어로서 22년 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 몰락해 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완전히 재도약시킨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MS의 뭐 히딩크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투는 거야. 야, 그거 쓰지 마, 우리 거야. 계속 그런 걸로 소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내적으로도 막 관료주의라든가 뭐 사내 정치, 부서 간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그래서 조직이 정체가 돼 있었죠. 2015년에 디스크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서 제품과 서비스로 가치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죠. 바로 그걸 이뤄낸 인물이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기업이 성장하거나 뭐 새로운 모멘텀 또는 일종의 전솔로 향해 가는 이런 과정에는 이러한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죠. MS의 존재 이유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으로 인해서 더 힘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인파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우리 업계는 전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관료주의와 사내 정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독점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협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시키게 되죠.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회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전에는 고정형 마인드를 가진 이런 구성원들에 의한 회사였다면 사티아 나델라가 성장형 마인드를 가진 그런 구성원들의 회사로 탈바꿈을 시켰다는 거죠. 예를 들면 MS의 오피스 제품을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장착을 한 거예요. 이 MS하고 구글은 아주 이 앙숙이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과도 여러 가지 협업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또 우뚝 선 정상의 마이크로소프트로 다시금 탈바꿈 시켰다고 합니다. 45번째 결정적 순간의 리더십, 고현숙.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살펴봤는데 이 책에서 뭔가 리더십이 무엇인가 그거를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냐,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소통을 방해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뭐냐면 첫 번째가 나는 일만 잘하면 된다. 소통이고 뭐고, 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해 요소고, 두 번째는 이 보고하는 걸 아주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또 소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나의 상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잘 몰라도 많이 알려주고 설득하려고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사에게 먼저 접근하는 걸 또 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또 소통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조직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사내 정치라는 게 꼭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모든 구도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애초부터 거리감을 두는 이런 것들이 또 조직에서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코칭인데, 코칭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경청입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리더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이제 하수 리더인 경우 질문이 아니라 훈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조언, 뭐 이런 것들. 나 때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아주 가장 하수가 되는 것이고, 중수는 이제 how,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뭐 중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고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다른 사람의 역량을 발전시켜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리더십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자, 반대말은 혼자서 일만 잘하는 사람, 이게 바로 리더십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에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과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46번째 초격차 권오현. 삼성전자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분이시죠. 권오현 회장님.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것인데, 초격차 하면 우리가 일단 떠오르는 게 절대적인 기술 우위, 뭐 끊임없는 혁신, 이런 거를 통해서 2등을 압도하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초격차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재, 조직, 문화 다방면의 혁신을 이루는 것, 이걸 포함한 개념이 이제 초격차라는 개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철학은 경영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학이다, 그러니까 감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전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고교, 명문고 진학을 실패를 했대요. 그냥 언뜻 보면 대단한 천재니까 삼성전자를 저렇게 만드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승진이 늦어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경영이라는 건 물론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사람을 제거하는 게 우선적이다. 우리 운의 철학에서도 이상하면 도망간다 하듯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우선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또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에서 피해야 할 사람이 그럼 누구인가? 첫 번째가 경청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례한 거죠. 두 번째가 부정적이고 소극적, 세 번째가 뒤에서 딴소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최고의 인재가 무엇인가?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호기심을 발휘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배우려는 자세, 의지,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배움을 얻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인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4일로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곡식 저장 창고 4일로.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 벽이 꽉 쳐져 있는 거죠. 부서 간에 소통이 없고 뭐 갈등, 부서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걸 4일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권호연 회장님은 극적인 부서장 교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부서로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47번째 멀티플라이어, 리즈 와이즈먼. 이 책도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우리 두 가지의 단어,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멀티플라이어는 뭐예요? 곱하기죠. 그러니까 리더의 종류가 하나가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조직원의 역량을 2배, 3배로 만드는 그런 리더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리더 유형은 디미니셔라고 합니다. 디미니시, 줄이다, 약화시키다, 이런 얘기죠. 리더가 조직원들의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죠. 극단의 반대 개념인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리더의 태도에 따라서 이 조직의 역량이 2배, 3배 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 리더인 경우에는 동일한 조직으로 2배, 3배,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능력만 과시하는, 아까 리더십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혼자 일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주 유독가스처럼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질식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열등 존재로 생각하고, 인간은 원래 안 되는 거야, 쥐어짜야 돼, 가끔 막 소리 지르고 긴장된 분위기 만들고 해서는 안 될 말, 뭐 이런 말 남발하고 상처 주고, 조직원들을 어떻게 만들죠? 공포스럽게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라는 일만 해야지, 일 잘못했다가는 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조직의 역량을 2분의 1, 3분의 1로 약화시키는 이런 디미니셔 리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조직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주변인들을 멀티플라이어 할 수 있는 그런 리더형인지, 또는 디미니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대화하면은 괜히 막 의욕이 꺾이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자신이, 우리가 멀티플라이어가 될 것인가 디미니셔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이게 어떤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서 우리 학교, 가정에서 교사, 학부모들이 멀티플라이어가 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 삶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CEO와 리더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